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창조한 유미주의 작품의 결정체이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르 문학의 구전입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청년 도리언 그레이. 어느 날 그는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를 보고 자신의 미모에 감탄합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허망한 욕망을 가지고 마침내 소원을 이룹니다. 도리언 그레이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미모를 유지하는 대신 초상화가 늙어갑니다. 그는 점점 더 쾌락과 욕망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수많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줬고 수차례 영화로도 제작된 이 작품은 인간의 이중적인 삶,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세태와 존재의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작가는 철저히 잔혹하고 태폐적인 삶과 예술, 분명한 듯 모호한 욕망과 도덕성의 경계, 탁월한 유미주의의 실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인자 도리언 그레이를 탄생시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전개에 작가 특유의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미의 묘사가 감각적으로 펼쳐지는 유미주의 작품의 결정체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실에는 진한 장미향이 가득했다. 정원에 여름의 산들바람이 불자 강렬한 날락과 분홍색 꽃을 피운 산사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헨리 워튼경은 늘 그랬듯이 페르시아산 융단으로 겉감을 댄 소파에 드러누워 연신 담배를 피우며 달콤한 냄새를 피우는 꿀처럼 노란 금사슬나무 꽃송이를 바라보았다. 불꽃같이 아름다운 꽃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가지가 간들거리고 커다란 유리창 앞을 가린 긴 명주 커튼에는 새들의 그림자가 언뜻 스쳐 순간적으로 환상적인 일본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문득 창백한 옥색 얼굴을 가진 도쿄의 화가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정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예술을 통해서 빠른 속도감과 운동감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예술가였다. 길게 자란 잔디밭을 날아가거나 여기저기 흩어진 인동 덩굴에 먼지 낀 금빛꽃 사이를 빙빙 도는 꿀벌의 날갯소리로 인해 주위의 고요가 더욱 숨막혔다. 런던의 둔탁한 소음이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오르간 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려왔다. 방 한가운데에는 이젤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청년의 전신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 바질 홀워드가 앉아 있었다. 그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굉장히 큰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 때문에 온갖 억측이 떠돌기도 했다. 그는 작품 속의 아름답고 우아한 청년을 바라보며 기쁜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을 감은 채 눈꺼풀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깨기 싫은 기묘한 꿈을 머릿속에 붙잡아 두고 싶은 표정이었다. 최고의 걸작이군. 바질, 내가 그린 작품 가운데 최고야. 헨리경이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년에 그로브너에 꼭 4개나. 왕님 미술원은 너무 규모도 크고 세속적이야. 그곳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제대로 그림을 볼 수도 없더군. 끔찍해. 어떤 때는 또 전시된 그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그건 더 끔찍하지. 그로브너가 딱이야.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걸세. 화가는 고개를 뒤로 던지듯 젖혔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닐 때는 이 유별난 행동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비웃곤 했다. 안 보내. 어디로도 안 보낼 거야. 헨리경은 눈썹을 치켜뜨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편이 섞인 담배에서 피어난 파르스름한 동그라미가 소용돌이를 만들며 둘 사이로 흘렀다. 어디에도 안 보낸다고? 이보게, 대체 왜 그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자네 같은 화가들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니까. 명성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도 정작 명성을 얻고 나면 그걸 던지고 싶어 하니 바보가 따로 없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나쁜 것이 세상에 딱 하나 있다네. 뭔지 아나? 사람들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일세. 이 초상화 한 점이면 영국 어떤 젊은이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노인네들이 이 그림을 보면 엄청 부러워할 거야. 물론 노인네들이 조금이라도 감정이 남아있다면 말이지만. 자네가 나를 비웃겠지만 나는 이 작품을 전시할 생각이 없어. 이 그림 속에 나 자신을 너무 많이 투영했거든. 헨리경은 소파에서 몸을 쭉 뻗으며 웃었다. 자네가 그렇게 웃을 줄 알았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자신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바질, 자네가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줄 몰랐네. 거칠고 험한 얼굴에 새카만 머리카락을 지닌 자네와 상아와 장미잎으로 만든 것 같은 이 젊은 아도니스,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았던 청년 사이에 닮은 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군. 바질 호월드, 그 초상화 속 청년은 나르시스 같지만 자네는 뭐랄까 지적인 표정이야 있지만 그것뿐이야. 게다가 지적인 표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많이 문제지. 지적인 것은 어느 얼굴에든 조화를 깨트리는 법이거든. 사람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코만 남거나 이마만 남거나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린단 말일세.
학문과 관련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 작자들이 얼마나 흉측한가. 물론 성직자는 제외일세. 교회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거든. 한 주교는 자신이 18살 때 들은 얘기를 여든이 되도록 짓거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 늘 유쾌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자네가 그린 신비로운 젊은이 이름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군. 정말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절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 내 장담하지. 그 친구는 머리를 쓰지 않는 아름다운 젊은이로 구경할 곳이 없어진 겨울에도 우리의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는 여름에도 늘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친구라네. 바질, 자네는 저 젊은이와 하나도 안 닮았단 말이야. 괜히 우쭐해하지 말라고. 해리, 내 말을 그렇게도 이해 못하겠나? 물론 생긴 건 다르지. 나도 잘 알고 있어. 정말 닮았다고 하면 내가 미안해지지. 믿지 못하겠단 말인가? 진실을 말해주지. 육체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숙명 같은 것이 있어. 역사 속에서 우유부단한 왕들에게 훑어다니는 불행과 같은 그런 종류의 숙명이지. 주변 사람과 비슷하다는 건 축복이야. 이 세상에서는 추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복해. 그들은 그저 편안히 앉아서 세상사를 구경만 하면 되니까. 그들이 설령 승리의 쾌감 같은 것을 모른다고 해도 적어도 패배의 쓰라림은 맛보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그들은 아무 고민도 없이 초연하게 불안감 따위 갖지 않고 살고 있으니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손에 파멸당하지도 않아. 해리, 자네의 부나 신분, 내 예술,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의 훌륭한 외모처럼 신이 우리에게 준 것들로 인해 도리어 우리는 그만큼 고생하는 거야. 지독하게 고생하는 거지. 도리언 그레이? 그 젊은이 이름인가? 헨리경이 화실을 가로질러 바질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래, 저 청년 이름이지. 자네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왜? 그것을 뭐라 설명하기 어렵군.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마치 그 사람의 일부분을 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나는 비밀을 점점 좋아하게 됐어. 그게 우리 삶을 신비롭고 놀랄만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듯해. 아무리 흔한 것도 감춰버리면 굉장히 멋있어진단 말이야. 런던을 떠난다고 하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아. 그것을 말해버리면 여행의 즐거움이 사라지거든. 그것을 바보 같은 습관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내 삶에 많은 로맨스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자네는 내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은가? 천만의 바질, 자네는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은 게로군. 결혼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는 서로를 속이는 생활이 부부 사이에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내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내 아내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 우리가 가끔 만날 때 같이 식사를 하거나 공작의 집을 방문하거나 할 때는 만나지. 정말 심각한 얼굴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나누곤 한다네. 아내는 그런 상황에 아주 능숙하거든. 날짜를 틀리는 법도 없어. 매번 날짜를 혼동하는 나와 달라. 내가 가끔 날짜를 틀리게 말해도 조금 더 화내지 않아. 차라리 화내거나 난리를 치면 좋으련만. 그저 비웃기만 한다네. 해리, 난 자네가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싫어. 바질은 정원으로 나가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계속 말을 이었다. 자네는 정말 좋은 남편이면서도 본인이 가진 장점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 아주 괴상해. 도덕적인 얘기를 늘어놓지는 않지만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냉소적인 태도는 그냥 거칠애일 뿐이야. 자연스러운 태도를 갖는다는 것도 일종의 거칠애야. 내 생각에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약 올리는 것이라니까. 헨리경은 웃음을 터뜨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으로 나가 높은 월계수 아래 놓인 긴 대나무 의자에 앉았다. 햇볕은 월계수 잎에서 반짝였고 하얀 데이지가 풀밭에서 파르르 떨었다. 잠시 후 헨리경이 회중시계를 꺼냈다. 이제 가봐야겠군. 바질, 가기 전에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겠어. 헨리경이 중얼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질문? 바질은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잘 알잖아. 모르겠어, 해리. 그럼 말해주지. 자네가 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전시하지 않으려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는 걸세. 말했잖아. 아니, 안 했어. 자넨 그 그림 속에 자신을 많이 투영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건 너무 유치한 대답이야. 해리. 홀워드는 헨리경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화가가 감정을 담아 그린 초상화는 어느 것이나 다 예술가 자신의 초상화지 모델의 초상화가 아니야. 모델은 그저 우연한 계기로 대상이 된 것뿐이야. 화가는 모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 위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그 그림을 전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 그림 속에 담긴 내 영혼의 비밀이 드러날까 겁이 나서라고. 그래? 그 비밀이란 게 뭔가? 헨리경이 웃으며 물었다. 말해주지. 호러드는 이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바질, 어서 말해보게. 헨리경이 재촉했다. 이거 참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 게다가 자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아마 자네는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거야. 헨리경은 몸을 굽혀 풀밭에 핀 분홍색 데이지를 꺾어 자세히 살피며 미소를 지었다.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믿는 문제라면 나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믿으려고 만든다면 믿는 사람이야. 그는 하얀 깃털로 장식된 듯한 작고 둥근 황금색 표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바람이 불어 나무에 매달린 꽃송이들이 흔들렸다. 별 모양 꽃송이가 달린 나일락이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른한 공기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였다. 여치 한 마리가 담장 근처에서 울어대고 길고 가느다란 잠자리 한 마리는 투명한 푸른 날개를 하늘거리며 날았다. 헨리경은 바질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올지 궁금했다. 이런 얘길세. 화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2달 전에 브래든 부인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었어.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처럼 가난한 예술가들은 가끔씩 사격에 얼굴을 비춰서 우리가 야만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거든. 언젠가 자네가 말한 것처럼 이브닝 코트에 하얀 넥타이만 갖추면 주식 중개인이라도 교양인 취급을 받을 수 있잖아. 방 안에서 화려하게 치장을 한 여인들과 짜증나는 왕님 미술원 사람들 틈에서 한 10분가량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누구지 하고 몸을 돌렸을 때 처음으로 도리언 그레이를 봤지.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내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얗게 질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 이상한 공포감이 나를 덮쳤지. 그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 만약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본질과 영혼, 내 예술 같은 모든 것들이 그에게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잘 알고 있겠지만 해리, 내가 원래 독립적인 사람이잖아. 늘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항상 그랬어. 도리언 그레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뭔가 나에게 아주 끔찍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지. 나는 운명의 여신이 엄청난 기쁨과 동시에 또 엄청난 슬픔을 선사해 주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 점점 두렵더군. 그래서 그곳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양심 문제가 아니라 비겁함 같은 것 때문이었지. 내가 도망치려던 행동은 정말 면목 없는 짓이긴 해. 양심이나 비겁함은 솔직히 비슷한 거야. 바질, 양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등록상표 같은 것이지. 그것뿐이야. 해리,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너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 동기가 뭐였던 간에 자부심이 동기였는지 몰라. 나는 자부심이 강한 편이니까 나는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어. 그런데 거기서 브래든 부인과 딱 마주친 거야. 헐러드 씨 벌써 도망치려는 건 아니겠죠? 부인이 째지는 듯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 그 부인 목소리 자네도 알지? 그럼 알지. 그 여자는 외모가 볼 것 없다는 것만 빼면 공작새 같은 여자잖아. 헨리경이 신경질적으로 생긴 긴 손가락으로 데이지 꽃잎을 잘게 찢으면서 말했다. 부인을 떼어낼 수가 없더군. 그녀는 나를 데리고 왕족들, 별 모양과 가터 모양 훈장을 단 사람들,
보석 박힌 커다란 머리 장식을 하고 앵무새 부리처럼 생긴 코를 가진 중년 부인들에게 가서 나를 소개해줬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친구라고. 그 전에 딱 한 번 본 것뿐인데 나를 지켜 세워주느라 그런 것 같아. 그때는 내 그림 몇 점이 큰 성공을 거둔 후 싸구려 신문 몇 군데에 내 그림을 일컬어 19세기 불멸의 작품이라고 떠들어대기는 했는데 그것은 기억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전에 나를 뒤흔든 바로 그 청년과 딱 마주친 거야. 눈도 마주치고 몸도 거의 닿을 정도로 말이지. 나는 브랜든 부인더러 그 젊은 청년에게 나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네. 지나치게 무모한 짓은 아니었어. 피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누가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었을 거야. 그건 정말이야. 나중에 도리온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도 우리가 서로 알게 될 운명이라고 느꼈다고 했어. 그래? 브랜드 부인은 그 멋진 청년을 어떻게 소개하던가? 헨리경이 물었다. 내가 알기로 그 부인은 모든 손님의 중요한 면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 좋아하지. 한 번은 붉은 얼굴에 아주 사나운 인상을 한 늙은 신사에게 데려간 적이 있어. 그는 온몸에 훈장을 덕지덕지 붙였더군. 그런데 부인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는 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쇳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거야. 듣기도 민망한 얘기들이라 나는 그냥 도망치고 말았어. 나는 사람들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게 좋거든. 하지만 브랜든 부인은 마치 상품을 다루는 경매인처럼 손님들을 대한다니까. 손님들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빼고 시시콜콜 다른 얘기만 잔뜩 늘어놓는 식이야. 브랜든 부인이 불쌍하군. 해리, 자네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헨리경은 냉혹하게 바지를 질책했다. 이봐 친구, 그녀는 살롱을 차리려고 했던 여자야. 그러다 겨우 음식점을 열었을 뿐이지만 나보고 그 여자를 존중하라고 한다면 그건 됐고. 그래, 여하튼 부인이 도리언 그레이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대충 이런 식이었어. 매력적인 청년이에요. 불쌍한 그의 엄마와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던가. 아니야, 피아노를 쳤어. 아니면 바이올린이었나? 맞죠, 그레이 씨. 우리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지. 그리고 대번에 친구가 되었어. 웃음소리로 우정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하지만 우정을 끝마칠 때 그렇게 웃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 젊은 헨리경이 데이지꽃을 또 꺾으며 말했다. 해리, 너는 우정을 모르는군. 홀워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증오도 모르는 거야. 자네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라고. 홀워드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헨리경은 큰 소리로 말하고 모자를 뒤로 젖혀 하늘에 떠있는 작은 구름들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몇 겹으로 뒤엉켜 투명한 청옥색 하늘 위에 하얀 명주 시로라기처럼 둥둥 떠 있었다. 너무 모질게 말한다. 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구별해. 잘생긴 사람은 친구로, 성격 좋은 사람은 아는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적으로 대하지
적을 선택할 때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야. 내 적수에 멍청이는 없어. 누구나 다 명석하고 그래서 모두들 나를 인정해주지. 내가 너무 잘난 체 하는 건가? 조금 그런 것 같긴 하군. 해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나저나 자네 기준을 따르자면 나는 자네에게 그저 아는 사람이겠군. 이봐 바질, 자네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지. 그 이상의 존재야. 그렇더라도 친구로는 좀 모자랄 테니 형제쯤 되려나? 형제라고? 나는 형제들을 좋아하지 않아. 형은 여간에서는 죽지도 않고 동생이란 것도 죽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할 위인들이거든. 해리, 홀워드가 험악한 표정으로 고함을 질렀다. 친구, 장난일세. 하지만 친척은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 아마 자기와 같은 결점을 지닌 사람을 보면 참기 어려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상류계급의 부도덕함에 대해 영국 서민들이 느끼는 분노에 절대 공감해. 대중들은 술주정이나 멍청한 짓, 부도덕 같은 것을 자기네들의 특권이라고 여기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보짓을 하면 자기네들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끼는 거야. 가엾은 서더크 군이 이혼 소송을 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대단했지. 그러면서도 노동자 계급 중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10%도 안 될걸. 자네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찬성할 수가 없어. 게다가 해리, 자네 자신 스스로 한 말을 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네. 헨리경은 뾰족하게 다듬은 갈색 수염을 쓰다듬고 장식술이 달린 지팡이로 가죽 부츠 끝을 톡톡 쳤다. 바질, 자넨 정말 영국적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두 번째야. 진짜 영국인에게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그런 짓은 늘 경솔하긴 해. 영국인들은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따지기 전에 의견을 낸 사람이 그 생각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성실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렸어. 실제로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그가 한 말이 더 진실하게 들린다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사람의 욕구나 편견, 욕망 같은 것으로 더 씌워지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지금 너와 정치학이나 사회학, 형이상학을 토론할 생각은 없어. 나는 원칙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 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 원칙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